네, 안녕하세요. 영문고 학생 여러분.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에서 HK 연구소로 일하고 있는 윤지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평화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좀 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평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아름다운 얘기다. 뷰티풀하다. 이런 좀 그런 개념이, 그런 인식이 많이 있죠. 아름다움, 어떤 이상향,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음, 저는 이것과는 조금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어른들도 사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좋게 좋게만 생각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내가 누려도 될 만한 어떤 나의 권리, 이것을 아이고, 나의 권리를 온전히 다 양보하면서만 이 상대방에 맞춰줘서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닐 수도 있죠. 내 속을 다 드러내놓고 완전히 이제 비굴하게 이렇게 얻어서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그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이 평화라는 것을 뭔가 실질적인 어떤 이 현대, 이 정말 쌀벌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뭔가 이 정말 저도 이 아름다운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관련해서 마음껏 해드리면은 더 좋겠는데, 저는 약간 좀 여러분들 이 험악하고 쌀벌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기만적인, 여러분들을 기만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그런 얘기는 안 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조금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한번 잘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면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는 어떨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는 이 개그맨 조세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조세호와 최홍만 두 사람 간의 어떤 에피소드는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두 사람을 딱 봤을 때 뭔가 어떤 거가 느껴져요? 두 사람의 일단 엄청난 그 체급의 차이부터 우리가 느껴지죠? 자, 이런 엄청난 체급의 차이가 있는 사람 둘 간의 관계에서 만약에 이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모로 이제 배려를 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뭐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이 실제 상황에서는 뭔가 이 두 사람 간의 힘의 차이 그리고 권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은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은 작은 사람을 적당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심부름시키거나 아니면 부려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자기에게 굴복시키려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떠받드는 이런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과 명나라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 정형돈이 말하는 것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 조선과 명의 관계가 적당한 거리가 있었으면은 조선이 완전한 어떤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모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금 이 힘의 균형이라는 부분에서
불균형이 있었죠. 중국과는 엄밀히 말해서 그런 어떤 불균형적인 상황 속에서 조선은 그 왕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할 때에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고요. 그리고 조선의 국가명,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조선은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어떤 그런 그 힘의 불균형 관계 속에서 스스로 그 중화 질서에 이제 순응하는 이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혹자는 그런 어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오는 그런 조공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조공 관계라는 게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조공을 중국에게 이제 선사를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국으로서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조공받은 거에 몇 배의 하사품을 조선에게 이제 하사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조공 관계가 실은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 관계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거 저는 약간 좀 정신승리적인 얘기일 뿐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조공 관계라는 것은 어쨌든 이 힘의 불균형 상황 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족한 힘을 좀 더 이제 부족한 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변 정세를 꾸리기 위한 어떤 그런 힘의 불평등 관계였다.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그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불평등한 관계. 자, 그 스스로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과연 진정한 평화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어떤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특히나 험악한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일단 이 진정한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두 존재 간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압도적으로 힘이 세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갖고 얻는 그런 평화. 이거는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 힘이 센 상황에서 만약에 서로 이제 내가 이 강한 힘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이제 상대방을 이제 무력으로 굴복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 덤벼든다면 그거는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은 아니면은 각 국가들은 서로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과거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양강 체제 속에서도 함부로 미국과 소련이 서로에게 공격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 그런 어떤 위험 부담, 저 소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함부로 건드렸다간 승리를 하더라도 내가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미국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 반대로 소련도 그런 감정을 가졌겠죠. 미국이라고 하는 저 부담스러운 존재를 내가 함부로 쳤다가는 나의 존재마저도 보장할 수가 없는, 나의 안전마저도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 국가는 어떤 그런 힘의 균형 속에서 어쩔 수 억지 평화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라고는 뭐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비굴하지는 않은 평화인 것이죠. 자, 물론 모든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화에 대한 진정한 어떤 진심을 담은 평화 이것을 추구를 한다면은 물론 너무나도 좋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면은 최소한 비굴하지 않은 평화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반도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거에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힘의 균형이 붕괴되었을 때 볼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례들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과거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였던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80년에서 90년 전, 이거는 뭐 한두 세대만 넘어가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우리의 과거였거든요. 그 가까운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독일이 힘을 많이 기르고, 특히 히틀러가 주도한 그런 나치 독일이 힘을 많이 기른 다음에 주변의 약한 나라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비록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어떤 그런 독일이 평화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 평화조약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완전히 뭐가 됐던 거예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만약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인식을 했다면 이렇게 손쉽게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와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간에 팽팽한 힘의 균형이 이어져 있었다면 함부로 독일이 폴란드를 이렇게 침공하진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안보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은 최소한 국민의 어떤 차원에서는 좀 안심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은, 불평등한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은 손쉽게 평화가 깨질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치달았던 것이죠. 이거는 멀리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그리고 아주 8, 90년 전에 비교적 먼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끊임없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만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은 뭐예요? 걸핏하면은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워낙 힘이 세지다 보니까 국제사회도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만의 공식적인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중국과 대만이라고 하는 두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워낙 체급 차이가 크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평등한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지금껏 이렇게 중국의 통일이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급적으로 전혀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이렇게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이렇게 당당은 아니고 어쨌든 많은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만은 주권 국가다,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사실 우리나라는 이 주변에 너무나도 이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취약한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렇게 국민들이 굶어 죽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국방비 하나만큼은 거의 온 국가의 역량을 다 쏟아부으면서까지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물불 가리지 않는 이런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사실 뭐
앞뒤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를 얼마든지 침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떤 취약한 안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전쟁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히 말해서는 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 주변에 어떤 나라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거의 뭐 G2를 넘보고 있는 그런 국가와 지금 이웃으로 두고 있죠. 중국뿐이겠습니까?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굉장히 그렇게 큰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조금만 가면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일본 동경, 도쿄까지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뭐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좀 중국에 비해서 밀리는 모양새가 있긴 하지만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은 이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록 지금은 형식상으로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이 자위대라고 하는 거의 뭐 군대와 다를 바 없는 이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수십 년 동안 이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만과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어떻게 보면은 힘의 균형을 억지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수평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한쪽이 너무 이렇게 무겁게 내려가려고 하면 미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거기에서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적인 이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주체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평화를 누리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균형이라고 하는 요소를 현실적으로 그런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현실을 보게 되었었나요? 우리가 한창 일본이 근대화를 펼치고 러시아가 청의 연해주를 빼앗으면서 조선의 국경과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치달을 때 게다가 영국도 이런 남해상에서 한반도의 세력권을 손을 뻗어나가고 있고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조선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네만의 권리, 어떤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속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조선이 러시아, 영국, 일본이라고 하는 경쟁 상대에서 뺏길 것 같은 어떤 그런 초조함, 이런 어떤 외세가 끊임없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조선이 자신의 힘을 아주 튼실하게 갖춰놨더라면 사실 이렇게 함부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세력을 뻗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균형에 대대적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외세의 그런 침략에 그렇게 허무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청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력 싸움에서 나가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폐쇄적인
국가였다 보니까 조선과 마찬가지로 그런 폐쇄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그 경쟁에서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고요. 여기서 남은 것은 영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한반도를 이제 집어삼키게 된다면 이 한반도를 바탕으로 하여서 마음껏 태평양 상으로 세력을 뻗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누구를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일본을 부추겼던 것이죠. 야, 너네가 우리나라 영국은 너무 이 동아시아까지 관여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네 일본이 좀 나서갖고 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를 좀 막아줘. 너네가 막지 않으면은 너네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좀 나중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야. 너네 바로 코앞에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러시아가 활개를 친다. 그러면은 너네 일본으로서도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을 계속 러시아가 싸우게끔 부추겼던 것이죠. 영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일본의 입장에서도 보자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더 이상 조선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벌였던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조선은 일종의 열강들의 세력 싸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슬픈 역사, 그 슬픈 역사는 바로 무엇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비롯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조선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비슷한 상황은 사실 주변에 수많은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은 현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어떤 주변에 자기와 적대시하는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의식이 엄청나게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 왜 그 가끔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보시면 잘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아니면 토트넘 호스퍼 같은 유명한 팀과 왠지 뭐 잘 이름은 모를 것 같은 그런 축구 클럽과 예선전을 펼치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예선전을 펼치는 그런 프로팀들이 일부 이제 이스라엘 리그에서 온 프로 축구 팀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를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예선전을 펼치고 있지?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축구 경기로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월드컵 예선할 때도 아시아 팀들과 예선전을 펼치는 거 지역 예선하는 게 아니라 유럽 팀들과 지역 예선을 힘겹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는 축구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자기가 워낙 이스라엘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과 친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럽의 강팀들과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주변에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그 국민적인 의식,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은 어때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이렇게 같이 훈련도 하고 군대에서 일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평화를 이 불리한
지정학적인 조건 안에서도 우리는 이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여자분들이 군대에 가지 않지만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이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좀 지원을 잘 해줘야 된다. 그 노고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뭐 멋있게 대한민국 국군, ROK 뭐 있긴 하지만 현실 여러분들도 몇 년 후에는 군대에 가야 될 텐데 군대에서 받는 대접은 그렇게 크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좀 약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좀 이 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대우를 달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국 짬밥을 체험하는 이 미군 장군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짬밥은 이런 맛이구나 라는 그런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부족한 어떤 이 작은 규모의 국가 안에서도 평화를 지키는 그런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만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A나 B나 C나 D나 E나 이런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가 더 힘을 각자 기르게 되면 오히려 더 어떻게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열강들이 함부로 전쟁을 벌이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제적인 그 성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긴장 관계가 그런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서로 간에 힘을 잔뜩 길러놓은 잔뜩 이 근육의 긴장감을 풀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서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이런 거는 곧 무슨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본주의의 성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두려워서 지금 많은 세계의 열강들은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평화이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인류의 역사에서 완전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것 같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열강들 사이에서 끼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기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힘의 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했던 비극은 또한 우리가 유럽에 있는 발칸반도로부터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발칸반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지만 과거의 소련 그리고 터키 과거의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대국 그리고 주변에 이탈리아, 독일, 지금은 힘이 없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프랑스 이런 열강들에 휩싸여 그 한복판에 있었던 발칸반도는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세의 간섭에 그렇게 휘말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다양한 궤적 가운데에서 서로가 이 힘을 규합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90년대 이후에 끔찍한 내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실질적인 지금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개인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개인의 책임이 집단적인 연대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1강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책임은 물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한 책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스케일을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자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이웃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한반도, 한국의 힘을, 국가적인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는 그런 의식이 합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합의가 있어야 우리가 중요한 국가적인 결정을 선택을 할 때도 그 국가에 가장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한반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보다 실질적인, 본질적인 평화라고까지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떤 개념을 탑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강연에서 또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